자극적인 용어로 시장은 능멸의 대가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가장 주식 투자를 말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루틴이 없는 사람과 루틴 있는 사람의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없는 분들은 저희가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버핏 때문인데요, 사실은. 예. 뭔가 주식을 사면 영원히 보유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본인은 한 개 네. 분기만에 TSMC 네. 다 팔아넘고. 이런 기업들 좀 찾아야 된다. 그게 한국에 투자할 때 기본 공식 중에 하나다. 다른 사례들도 좀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거는 저는 대표적으로 네. 드디어 본인의 책으로 몇 년 만이지? 22년? 21년 만에, 21년 만에. 예, 후속작을 썼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때 한국 저자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제목에 넣어서 썼던 첫 책이었고 네. 그전엔 대부분 다 외국 서적을 번역한 예, 책들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때 좀 조명을 받았었고 그때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었죠. 얼마 전에 숙향님 나오신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숙향님이 네. 딱 한 권만 네. 권한다면 어떤 책을 권하시냐 예. 했을 때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입문서로 그때 썼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 책으로 입문을 하시고 또 성공을 거두셨던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잘하신 건데 예, 어쨌든 그분들이 당시에 접하실 만한 책이 많지 않아서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예,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그 이후에 21년 만에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새로운 책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책을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근데 두 글자가 빠졌어요. 네.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 2022년. 그렇죠. 네, 2023년에는 네. 한국형 가치 투자. 예. 이거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지? 같은 책인가? 표지만 바꿨나 할 수도 있고. 예, 사실 좀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네. 대부분 개정판으로 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근데 완전히 새로 썼고요. 사실 개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이게 재건축이 신축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 쓰는 게 낫겠다. 다만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도 있고 그 네. 2004년에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 차트라고 네. 예, 재무제표를 좀 더 쉽게 해석하는 그 책도 냈었는데 예. 그 두 책의 내용과 가급적이면은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새로 썼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된 건 한국형 가치 투자 뒤에 이거저거 단어를 다 붙여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이 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서적을 표방을 했었기 때문에 뭐 한국형 가치 투자 실전편 이런 걸 다 붙여봤는데 좀 너무 협소한 느낌?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론적인 체계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그냥 속어법으로 그냥 전략을 빼고 그냥 한국형 가치 투자로 조금 포괄적으로 가고 새로 썼다는 거 알려드리자.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쓴이라고. 예, 새로 쓴. 네. 이론과 실전을 모두 담아 새로 쓴 네. 한국형 가치 투자.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될까? 한 20년 전, 이 책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년 전에는 이채원 부장님. 네. 지금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의 의장님, 이채원 의장님을 보면서 가치 투자를 배웠던 대학생들. 맞습니다. 그때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제는 운용 자산 규모 3조 원이 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1년에 그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때는 거의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모두 다 아실 만한 그런 좋은 회사들의 PER이 네. 뭐 2배, 3배, 뭐 심지어는 뭐 1배짜리도 있었을 정도로. 2000년대 초반에. 네. 근데 너무 쌌는데 아무도 안 하시니까 뭐라도 좀 이런 회사들을 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썼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가치 투자 전략에 저희가 한국 기업 사례를 22개를 넣어놨는데 지금 전 종목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쌌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네.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그냥 좋은 회사를 대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냥 사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네. 거기 나오는 롯데칠성, 농심, 동서, 태평양 이런 거 네. 사시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20년이 흘러서 현재 시점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리레이팅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노천 강산에서 금을 줍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갱도를 좀 파야 되면 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론적 배경이나 실전의 방법이 정교해야 되고 네. 그리고 특정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인 종목 선택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가 이제 많은 이제 종목들을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들의 사례나 거기서 겪었던 저의 어떤 경험, 노하우, 느낌, 소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눌러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부분과 뒷부분 뭐 맺은말하고 투자자로서의 성장기 이런 거 써주고 네.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 그동안의 생각을 나눴던 과정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이야기 듣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네, 뭐 핵심은 저는 두 가지였는데요. 스토리를 굳이 밝힌 이유는 이 책이 사실은 실전과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핵심인데 네. 굳이 그 내용을 썼던 거는 이제 저희도 주린이이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있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현재에 도달을 한 거지 처음부터 누구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매혹됐는가에 대한 네. 개인적인 성장 배경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김민국 대표는 김민국 대표대로 가치 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고 당시에는 솔직히 기술적 분석이나 초단타 매매 이런 책들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저희도 안 보지 않았을 텐데 왜 버핏의 책, 그레이엄의 책, 혹은 피터 린치의 책에 매료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네. 그게 이제 쭉 펼쳐지는데 사실 1장부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좀 거창하죠. 저는 그래서 아니 내가 마블 영화도 아니고 무슨 뭐 SML 광야도 아니고 가치 투자 쪽에서 내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예.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라는 게 예. 뭡니까? 혹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네. 저는 뭐가 맞다 틀렸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맞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명백히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다른 방법론이랑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 왜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사야 되고 힘든 기간에도 이걸 고수를 해야 되는지를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방법론을 가는 게 좀 사상 누각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마블도 그렇고 뭐 광야도 그렇고 세계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노래나 영화를 더 즐기기가 쉬운 것처럼 일단 그 세계관을 확립을 해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더 잘 소화를 하시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세계관을 먼저 1장에서 앞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네, 사고 체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한 8가지 정도로 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오. 예, 이제 요약한 내용들이 8가지나 되다 보니까 네네네. 예, 1장의 마지막에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하나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먼저 가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장보다 종목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뭐 버핏이든 피터 린치든 한국의 가치 투자자든 다 동일하게 시장 전망보다는 개별 종목 분석에 이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네. 그리고 좀 가치 투자에 쏟아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싼 종목만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가격의 교집합을 고른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적 사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좀 교집합에 있는 좀 정교하게 모든 요건을 갖춘 종목을 찾는 좀 깐깐함은 있을지언정 뭐 그냥 단순하게 싼 종목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좀 투자자분들이 오류에 빠지시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그것만 잘 정립해도 바닥에서 주식을 팔거나 혹은 뭐 폭락할 때 너무 뭐 패닉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 있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제 기재를 했던 부분이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을 갖자. 자본주의 체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순환론적 사고가 결여돼서
하시는 실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시장이 어두울 때는 좀 종말론적 사고에 빠지시고, 그냥 세상 끝날 것 같고. 네, 또 너무 막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계속될 것 같고, 혹은 어떤 특정 업종이 계속 올라가면 계속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 순환하고 이제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 개념만 아셔도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다. 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저희의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터 마켓으로 표현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용어로 네. 시장은 능멸의 대가다. 물론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캐피셔가 한 네. 얘기인데, 이걸 능멸의 대가로 봤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세계관들을 8개를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만 따져봐도 한 시간씩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요. 건데. 이거 요 8가지를 요약하기도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요렇게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화면으로 뭐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중에서 네. 8가지 중에서도 네.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 네.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말아라. 원픽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가장 주식 투자를 말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귀가 얇은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거래에 있어서 예. 저는 귀가 얇다고 하는 부분이 좀 치명상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전 낙관론 다음에 있어서 좀 혼동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세계관이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장 전체 내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장기적 낙관론을 갖되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 개별 주식일 수도 있고, 뭐 그 네. 개별 부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모든 자산에 있어서는 어떤 회의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리서치를 통해서 의심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채원 그 의장님만 하더라도 나는 의심병 환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의심병 환자들이 네. 대부분 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 안 속는 거죠. 잘 안 당하는 거죠. 네, 네. 예, 보수적으로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저는 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이 회의주의적인 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회의주의로 시작해서 그걸 다 통과한 기업은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회의주의를 원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을 바탕으로 깔고 가되 그 과정에서는 회의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회의주의를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독립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주관, 자기의 관점,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력 이게 좀 떨어지는 사람일 테니까. 사실 이거는 또 공부하면 되기는 됩니다. 네. 아예 안 되나?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근무 신조 중에 하나가 예. 그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이게 이제 저희 신조인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사고 네. 리서치는 주가가 빠지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산다. 이게 사실 시작점인데, 그게 회의주의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3월 14일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SVB 은행이 파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오늘은 코스닥이 지금 3% 빠지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2.2%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있고. 많이 빠지는 날도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사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네. 저희는 그냥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면은 예. 치러야 될 대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권투를 하는데 펀치를 한 대도 맞지 않고 권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저희는 늘 변동성을 이렇게 존재하고, 그게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다만 오를 때와 빠질 때 그 행동 강령 그리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변동성은 서퍼가 파도를 즐기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변동성을 어찌 보면 능멸의 대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 사실 그 변동성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변동성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 변동성을 뭐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좀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이 바탕에 있지 않으면 더더욱이 불안한 거고 또 뭐 순환론적 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으로 따져보면은 다 망할 것 같을 때 또 금융당국, 정책당국이 또 뭔가 힘을 좀 동원을 해주기도 하고 맺은 말 부분 쪽에 가서 보니까 네. 루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이 루틴이 사실 뭐 이렇게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렇죠. 사실 스포츠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렇죠. 예. 뭐 타석에 등장할 때 항상 네. 왼쪽 발 몇 번 치고 오른쪽 발 치고 이렇게. 예. 근데 이게 투자자에게도 루틴이라는 게 혹시 중요한가요? 저는 뭐 이렇게 뭐 타석에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그거보다는 네. 이게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이 정해놓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숙제를 한다. 꾸준하게. 요거를 이제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서치는 평소에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루틴의 개념이고요. 네. 그냥 꾸준하게 계속 종목들을 많이 보고 내가 가진 종목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네. 예, 루틴이 없는 사람과 루틴 있는 사람의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없는 분들은 네. 이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를 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가 그냥 쑥 흘러가 버리는데 네. 루틴이 있으면은 그냥 장이 빠지든 많이 올라가든 딱 그날에 할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저도 거기에 휩쓸리기가 쉬운 저도 안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름대로 극복하는 요령으로서 아니야 나는 오늘 뭐 장이 빠지든 떨어지든 할 일을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은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큰 리스크를 이제 자아내지 않는 그런 결론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거고 특히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보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여러 코너 중에서도 네. 이 리딩방을 좋아하는 게 이게 읽는 거를 대부분은 다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책을 읽는 리딩방.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독서광들이고 예. 뭔가 자료를 계속 읽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의 시간을 매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저도 보고서도 보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보고서, 외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보고, 제가 뭐 전자공시도 보고, 공시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신문도 읽고, 주말에는 뭐 주간지도 읽고, 이런 거를 다 루틴화를 해놓은 게 다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물을 계속 짜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낚시를 나갔을 때 아니면 물때가 들어왔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물을 촘촘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은 투자하면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낚아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 더 중요한 건 루틴에서 비롯되는 매일매일 그물을 촘촘하게 짜는 그런 것들이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위기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루틴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낚시 나가기 전에 어업 나가기 전에 그물을 항상 정비하고 나갈 준비를 해놓고 배에 기름을 채워놓고 하듯이 혹시 그 최준철 대표님의 일상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루틴 아침에 막 영양제도 그래서 일부러 많이 드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네. 건기식을 제가 10개 이상 섭취를 하는데 사실 건강의 차원도 있고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제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그 단기에 먹으면 할 의미가 없고 장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장기 복용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느껴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운동도 저는 꾸준하게 하는 편이고요.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쯤인가 나와주셔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판단력을 흐릴까봐. 네. 판단력을 흐릴까봐 평소에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영양제도 잘 먹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 저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의주의를 크게 발동을 못 시키고 촘촘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하게 되고 사실 뭐 편집장님도 체력이 떨어지면 방송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만 체력 좋은 것처럼 티를 냅니다. 막 바카스 막 먹고 들어오고 그럼 이제 짬밥이 쌓이셔가지고 에너지 음료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불태우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전날의 공시나 뉴스 그리고 발간된 개별 기업의 보고서들을 읽는 거를 오전에 대부분은 하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딱 의자 앉아가지고 계속 읽거든요.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읽습니다. 그게 아주 정확한 루틴이고요. 길게 봤을 때 제 루틴 중에 하나는 제가 주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간지도 물론 산업 동향을 읽거나 CEO 인터뷰를 보거나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주간지가 기사의 깊이가 있고 개별 기업들을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제가 거의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특정 주간지를 지금까지 26년간 거의 매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잡지에 제가 그 오랜 애독자로 제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길게 형성된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거의 제가 항상 주간지를 읽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호흡이 긴 정보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네, 유효 기간이 긴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유효 기간. 예. 와이스트릿에는 참 그런 유효 기간이 긴.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와이스트리트 채널을 좋아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 그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채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좀 빠놓지 않고 보는 게, 네. 이 출연진들도 다 예,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배우려고 네. 예, 그냥 애정하는 채널이라서 아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책 나오자마자 아유 감사합니다. 뛰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치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부터 많이 네.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본 가치만큼만 올라와도 그게 나의 안전마진이다. 뭐 그게 일종의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책에서 53페이지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안전마진이 투자자 성향마다 다를 수 있다. 네.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 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회의주의를 양방향으로 발동을 시키거든요. 네. 한쪽은 기업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이 기업이 꼭 계획한 대로만 가지 않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뭔가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기업이 우리의 예측을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있다라는 그런 회의주의가 있고요. 네. 다른 한 방향의 회의주의는 저 자신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어떤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오판을 했을 수 있다라는 회의주의가 있는데 실수는 하지만 혹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을 잃기는 싫은 거죠. 네. 그러려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과 버핏이 가르쳐준 그 방법론에서 이제 참고를 한 건데 네. 하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실수에 대한 버퍼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에 어떤 지갑을 샀는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스가 나 있고 로고가 삐뚤어 박혀 있어요. 금저드로 환산해 보니까 이거는 한 2만 원어치 내가 손해를 봤다. 네. 내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탓에. 그럼 이걸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흥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깎아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한 8만 원에 샀다. 현장에서 그걸 발견하고. 예, 발견하고 혹은 발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8만 원에 샀는데 와서 보니까 2만 원어치 기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본 건 아닌 거죠. 난 어쨌든 2만 원을 싸게 샀으니까. 이게 가격이 주는 안전마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버핏이 이제 가르쳐 준 건데 어차피 리스크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이 일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인데 가격이란 요소도 있지만 내가 많은 기업들을 보니까 워낙 비즈니스가 튼튼하고 경영진이 잘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는 소수의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비즈니스 퀄리티가 높으면 리스크가 제어될 수 있다라는 방식이 이제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퀄리티를 확보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이제 저 같은 경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대로 가격을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는데 김미국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 방법을 쓰거든요. 네. 그건 어떤 취향의 차이, 경험의 차이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네. 예컨대 뭐 제가 와이스트릿에 뭐 10시까지 오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10시 넘어서 도착하는 게 리스크인 거잖아요. 네. 좀 민망하고 네. 네,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30분 내비에 찍어봤는데 30분이 걸려요. 네. 그러면 50분 전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변수가 생기더라도 10시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차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네.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비유를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실 실수에 대한 그러니까 버퍼를 마련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이든 사용하는데 이걸 투자로 들어오면 이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실수에 대한 버퍼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사실 투자 쪽에서는 안전마진.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알게 모르게 인간들이 그 장치를 설정해 놓고 살기는 하는데 그럼요. 그렇죠. 뭐 물건을 살 때 특히나 그렇고. 네. 근데 주식을 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예. 그래서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고 근데 이제 안전마진만 확보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또 다시 다운사이드 리스크, 업사이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방은 좀 막혀 있고 근데 상방은 좀 열려 있고.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나오시는 가치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성공하신 투자자 아마 대부분 이 얘기를 하실 네, 거예요. 네. 종목 설명할 때
내가 리서치해봤는데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만 있어서 이거 많이 샀다. 네. 그게 하방을 체크할 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셈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꽃놀이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꽃놀이. 예, 바둑에 나오는 용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그런 꽃놀이패를 이제 결국에는 찾는 거, 그의 출발점이 일단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상방으로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일단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콱콱 두드려 보면서 하방이 막혀 있냐부터 먼저 점검을 하거든요. 그것도 가치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하방만 막혀 있다고 해서 그게 가치 투자는 아니다라는 아, 거죠. 그럼요. 저희도 업사이드, 업사이드도 당연히 재보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익 추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체크해보고, 심지어는 총매까지도 찾는 게 그렇죠. 예, 당연히 업사이드. 근데 업사이드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겸허한 태도? 예,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 이 순서를 다운사이드부터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촉매제가 돼서 주가의 모멘텀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리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평가주와 네. 장기 우량주 종류별로 네. 리턴 그러니까 수익을 거둬들이는 방식 자체도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요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버핏 때문인데요, 사실은. 예. 뭔가 주식을 사면 네. 영원히 보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10년 이상. 압박감? 본인은 한 네. 개 분기 만에 TSMC 네. 다 팔아놓고.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실수를 교정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수익은 또 냈으니까. 일단 버핏이 단타를 쳤다라고 평을 하는 건 그만큼의 이제 기대나 예. 가치 투자자는 대부분 장기 투자자라는 인식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요. 네. 사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 팔 만한 주식을 애초부터 좀 사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태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결국은 저희도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게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목표지 오래만 갖고 있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버핏이 오래 투자를 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기업 가치가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주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카콜라 같은 것들. 예.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에 투자를 했는데 와이스트리트에 투자를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만에서 시작했는데 네. 10만 되고 20만 되고 근데 이 추세면은 50만도 되고 100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을 팔면 안 되겠죠. 최대한 늦추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길인 거죠. 그런데 100만에서 계속 와이스트리트 정체를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가보고요. 예. 그래서 정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보유를 하는 건 또 수익률 극대화의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기가 좀 끝나가게 되면 팔 수도 있고 그거를 계속 이제 매일 와이스트리트에 들어가서 구독자 추이를 체크를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사는 순간 난 절대로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거는 애초에 팔지 않은 주식을 사라라고 하면은 되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선택에 도움은 되지만 이거를 트레이딩까지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잘못된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좀 플랫한 경우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싼 경우. 네. 할인폭이 너무 큰 경우에는 또 이런 저렴한 주식, 저희는 언더프라이스드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식들을 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가치선이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치가 반영이 제가치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치선이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단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이 제가치에 도달했을 때 파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오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팔고 또 가치선 이하의 주가가 형성되는 걸 또 사고 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제 버핏 스타일의 퀄리티를 중시하고 가치선이 올라가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 성향을 띠는 그러니까 종목 하나로만 봤을 때 장기 투자 성향을 띠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어떤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트레이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꼭 단타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변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장이 계속되느냐, 그렇죠? 그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전마진만 보고 제 가치에 왔을 때 팔 것이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뭐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마트 사례를 넣어놓은 게 네.
이마트가 전형적으로 성장기와 정체기와 쇠퇴기를 겪었던 네. 예, 제가 투자를 하는 동안에 네. 그리고 사실 이마트로 재미를 많이 봤던 초창기 때 입장에서 그 케이스를 실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이익선, 가치선을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마트를 한참 출점을 하고 있을 때 한 20-30% 먹고 파는 것도 잘못된 결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출점이 거의 스톱되고 온라인 쇼핑몰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애주기처럼 기업도 생애주기가 있거든요. 네. 생애주기에 맞춰서 또 트레이딩 방식을 가져가는 매도를 늦출 수도 있고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는 미국에서나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도 잘하고 EPS와 ROE 중심의 경영도 열심히 하고 뭔가 제도도 뭔가 공평한 것 같고 그런 시정에서만 통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한국형 가치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우선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가치 투자, 한국에서 장기 투자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혹시? 저는 근데 사실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한국에서는 다이어트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예전에 그 격언 얘기하면서 예. 예, 그때 편집장님이 뽑아오신 것 중에 주식 투자는 원래 쉬운 게 그죠. 아니다라는 예, 예. 말이 있었는데 원래 주식 투자는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냐.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투자 자체가 또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좀 쉬운데 뭐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개념은 쉬운데 막상 이거를 실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고 녹록지 않은 이유에 여러 가지 뭐 그 세계관에서 말씀드린 네. 뭐 일단 시장이 능멸의 대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마치 이제 영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저희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본성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 문화적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본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20년 전에도 미국에서 성공했던 가치 투자의 방식이 한국에서 그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어느 때보다도 가치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싸게 거래가 되니까.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버핏이 자기 쌈짓돈 들고 와서 투자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유명한 보고서가 한국은 가치 투자자를 위한 천국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까지 투자를 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의 좋은 토양이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 골프장을 다 가보신 분들이 야, 이 한국 여기 코리아 CC가 제일 어려워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네. 한국 여기에서만 골프를 하신 분들이 골프는 어려워 여기서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데 가서도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골프가 어려운 거인 거죠. 그렇죠. 본질은. 미국 주식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뭐 생존 편향 같은 예. 게 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 펀드가 저희한테 돈을 맡기고 있는데 아, 살짝 자랑하시네요. 네. 메시지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살짝 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선정이 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를 선정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 특히 이머징 마켓에 갔을 때는 현지의 지식, 현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실사 결과 판단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조금 달리 얘기하면 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 구펀드가 한국에 투자할 때 피터 린치가 현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피터 린치를 한국 투자를 위해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상황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미국적인 사고로 한국 투자를 했을 때 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 시장만의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차이 하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방법들 지금의 저평가된 요인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제시를 하고 싶었고 항상 이제 듣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된 케이스를 못 봤다. 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케이스로서 저희가 이제 그때 레코드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냥 개인 투자로 그냥 몇 배 정도 벌었을 수준이니까 비공식 레코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케이스를 2002년도 한국형 알짜리에 쭉 넣어놓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했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증명 역할을 했고 저도 뭐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아리 펀드 운용할 때 그게 이제 117% 제가 기관 투자자가 된 다음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1200% 했으니까 사실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가 통용이 안 된다에서는 그래도 약간 발레로서 장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와이스트리트 채널에 나오시는 이제 많은 성공하신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찌 보면 좀 가치 투자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부분은 성공하죠.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선진장님이라든가 네. 저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종목 선택 기준을 보면 굉장히 가치 투자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과연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이 가치 투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성공 사례가 없었나 하면은 저는 이제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아쉬운 건 20년 전이 훨씬 더 기회가 많긴 했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역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완성형으로 갔을 때보다 오히려 저는 미완성형일 때 오히려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회의론이 있고 한국 시장을 좀 경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좋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서 성공을 하면 네. 성장의 언덕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다든지 뭐 지역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들이 또 빨리 조명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는 게 뭐 예컨대 뭐 중국주라든가 중국 소비재주 이런 것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어찌 보면 차이라면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에 왜 가치 투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시장의 크기와 어떤 성장의 언덕의 길이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가치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를 좀 많이 그게 이제 고수든 중수든 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가치 투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또 엄밀히 그럼요.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2023년도에 한국 시장에 와서 투자를 한다면 그들의 가치 투자 방식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통할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네요. 앞에서 이제 골프를 좀 비유해 주셨으니까 코리아 CC라는 로컬 골프장에서 가장 룰을 잘 알고 필드를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래서 국장이 뭐 미국장에 비해서 뭐 그런 성장의 길이나 뭐 이런 면에서 옹호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지만 한국은 우리 생활의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빼고 남의 동네에 가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행동주의가 됐던 거버넌스 운동이 됐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같이 고쳐가면서 이 현지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 거기에 좀 더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대로 찾고 시장의 어떤 질적인 발전들은 발전대로 좀 도모를 하고 그런 면에서 와이스트리트도 계속 그런 데 목소리를 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굳이 미국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집, 우리의 터전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의도 있지만 이게 또 돈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60, 70년대에 미국 회사들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회사들과 거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때도 창업자들이 휘두르는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헨리 포드가 설립한 포드사에 네. 투자자로서 가셔서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면 듣겠습니까? 처음에. 예, 이거 내 회사고 내가 만든 회사고 네가 자동차를 알아? 너 몇 주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그게 시간이 흘러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60, 70년대에 그런 풍토가 자리 잡히기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이게 다 개선되고 나서 깨끗해진 시장에서 시작하신 분이 돈을 많이 버셨느냐라고 봤을 땐 오히려 완비되지 않았던 시장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행동주의가 됐던 뭐가 됐든 장기 투자가 됐던 그분들이 오히려 더 덕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지금 세대 간의 불만들도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세대 분들은 힘들었죠. 갖춰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집도 한두 채씩 있으시고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빨리빨리 올랐고 근데 오히려 지금 세대들은 좀 편안한 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회지만 오히려 기회는 더 없잖아요. 약간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러네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먼저 한 사람들. 그건 뭐 창업이든 뭐 투자든 뭐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게 다 해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기회는 좀 줄어드는 네, 그런 공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74페이지에 보면 국내 기업 사례, 해외 기업 사례, 경쟁 우위 요소 한 4가지 정도, 네. 고객 충성도,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등등을 이제 국내 기업들과 이렇게 비교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근데 요거 보면서 아 그래 국내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지라는 생각 하나 들었고 또 반대로 야 이게 과연 이 쟁쟁한 미국 기업들 뭐 애플, MS, 알파벳, 코스트코 이런 데랑 과연 이게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네.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하고 질투하면은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처럼 어떤 경제적인 해자를 유지하고 장기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거 앞에서 제가 한번 드렸던 질문하고 좀 유사할 네. 수는 있는데 기업들의 사례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건 좀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본질적으로 보면 좀 더 종합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해자가 뭐 있다 없다로 뭐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가격 부분 요인, 뭐 경제적 해자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사실 투자 수익에서는 중요한 부분. 가격에. 네, 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의 출현, 빈도와 강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있어 보여도 어떤 나라는 이제 옛날에 동남아 탐방을 한참 다닐 때 재밌었던 점이 뭐였냐면 거기 정말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가 뭐 벤처 캐피탈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창업가 정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잘 돼도 경쟁자가 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말뚝박은 데들이 계속 그냥 별 경쟁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는 그게 동남아 주식의 되게 큰 매력이었거든요. 반대로 중국은 시장도 크고 다 좋은데 네.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경쟁자들이. 예를 들면 뭐 디디 추싱이 경쟁 시장 점유율 90%를 딱 찍으면 사실 네. 끝나야 되거든요. 경쟁이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될 게 아니거든요. 90%인데도 계속 택시 부르는 서비스들이 펀딩 받아가지고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경제적 해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게 빈도가 굉장히 많은 곳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글만 하더라도 챗 GPT가 나오니까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시장이라는 것도 한국 시장, 동남아 시장, 미국, 중국 시장의 그 차이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확실히 특히나 이런 4가지 기준에 맞춰서는 확실히 미국 주식들이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2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하나 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B2C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B2B까지 펼쳐서 B2B에서도 비슷한 속성을 가진 회사, 경제적 해자가 높은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저희 옛날 사례에서 저희 투자 사례 대표적인 게 리노공업 같은 사례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보면은 경제적 해자가 구글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네. 자세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경제적 해자가 보이는 회사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가치투자들이 또 중소형주 플레이를 많이 하는 이유가 가격적인 면도 그렇지만 좀 보이지 않는 경제적 해자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형주에. 네. 오히려 대형주로 갈수록 좀 없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늘어놓고 경제적 해자로 논하면 다 수출주의 B2B 회사들인데 그런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제적 해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 해자의 본질적인 요소가 좀 없더라도 네. 어떤 경영자가 계속 경쟁자하고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간격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면 영상을 다른 유튜브 채널이 매일 1개를 올리면 네. 이 채널 볼 수 있고 저 채널 볼 수 있고 내가 뭐 경제 해자가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잖아요. 와이스트리트에서 예를 들면 김경훈 교수님을 처음으로 출연시켜서 히트를 치면 네. 다른 채널에도 여지없이 교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죠. 그렇죠. 금방 경제 해자가 좁혀지는 거예요. 네. 대신 계속 김경훈 교수님 같은 분을 발굴하시거나 네. 혹은 남들 영상 하나 올 때 난 5개 올리거나 하루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같이 참조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의 풀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높여가고 또 경제적 해자를 계속해서 넓혀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깊이 파야 되는 거고 아까 잠깐 이제 리노공업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케이스들이 예전 책에도 그렇고 여기도 네. 있고 뭐 대표적으로 동서 네.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메일 유업 이런 것도 많이 유명하죠. 혹시 조금 뭐 사례 몇 가지 좀 네. 이야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혹은 여러분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거나. 네. 근데 이게 과거에 종료된 거 말고 현재 갖고 계시는 걸 듣고 뭐 물론 그건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허용하는 안에서. 예, 뭐 일단은 책에 있는 케이스로 얘기를 드리면은 네네네. 저희가 2003년도에 VIP 투자자문을 설립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약 3년간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종목이 리노공업이었습니다. 그때 리노공업 어떻게 발굴하게 됐냐면 일단 이름을 갖고는 아무것도 추측할 수가 없는 회사잖아요. 네, 그게 뭐 오리온 롯데칠성 발굴하듯이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고. 뭐 앞에 리노만 들어보면 세련돼 보이는데 공업을 들어보면 또 고루해 보이고.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네. 영업이익률이 40%를 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첨단 산업에서. 네. 네. 보통은 이제 을이라 그러죠. 그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익률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바로 호출이에요. 야, 나는 10% 내는데 넌 40%를 내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고 탐방을 간 거죠. 탐방을 가서 납득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있고 향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겠는지 네. 그런 것들이 납득이 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이 핀이라고 하는 게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고객마다 다 이게 그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제조해줘야 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게다가 소모품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그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뭐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은 좋은 비즈니스다라는 거에 일단 좀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벌면 다른 데들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쟁자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느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꽂혔던 거는 한국 민족은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라서 손이 섬세하고 네. 우리 그 부산 아지매들의 숙련도 네. 이런 거는 단기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율이 안 나온다. 이런 거에 제가 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비중을 이제 사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성공담이죠. 네. 네, 그 이후에 계속 회사 잘 됐으니까요. 약간 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근데 한 3년째 보유할 때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이게 핀을 소켓에 끼워가지고 반도체 이렇게 딱 접촉, 이게 스프링이 있거든요, 핀에. 그래서 네. 탁 접촉을 해서 그렇죠. 이게 제대로 워킹하는지를 보는 건데 비접촉식 기술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백방으로 해봤는데 확인 잘 안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접촉식이 접촉식보다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여기는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결론이 안 난다 해서 그때 결국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B2B의 조금 한계인데. 한 3년 보유하시고. 네. 네. 한 2배 정도 오르고 이제 팔았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뭐 저희가 뭐 현대중공업이니 조선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두드러진 기여를 했던 건 아니에요. 함년에 한 2배 정도 올랐던 게. 훨씬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 비접촉식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네. 그 사이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익의 기회를 놓친 거죠. 이렇게 주식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사실 그 중견입니까? 뭐 중소기업입니까? 하여튼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위대한 네. 예,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이제 경쟁자는 뭐 TSE나 ISC나 뭐 ISC 도 많기는 있고요. 예. 한데 그래도 또 꾸준하다라는 게 대단한 거고. 네, 그만큼 또 산업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정체기를 겪다가, 예. 이 비메모리 쪽으로 시장이 또 아. 열리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AP가 나온,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투자할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슈였고요.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운이 따랐는데, 아직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대주주의 경영, 진짜 우리나라 지방에 저런 회사들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부국이 될 텐다라는 예, 그런 느낌을 준 회사인데 10배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근데 사실 그 리노공업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좀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뭐 조금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뭐죠? 원체 이제 동서랑 리노공업은 예, 몇 번 이제 언급을 해 주셨던 거고 네. 아직 그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거 하나만.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거는 책에도 몇 개 있긴 한데. 예, 저는 대표적으로 네. 그 돌이켜 봤을 땐
어떤 우리나라의 이 기저에 있는 흩어져 있던 어떤 경쟁력들이 한 점으로 딱 모이면서 예.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을 이렇게 도약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흩어졌던 경쟁력이 한 점으로 모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잘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재능들이나 예. 아니면 그 나라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해서 시장이 좀 커진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전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우리나라의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많이 하는 임플란트 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싸게 공급하는 회사들, 선도적인 회사들이 나오면서 또 경쟁자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치과 의사분들의 어떤 진료, 네. 네. 뭐 예컨대 외국에서 저는 이제 친한 형들이 들어오면 네. 반드시 치과 진료를 받고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손기술 최고고 가격도 저렴하고 만족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준다. 뭐 미국처럼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런 거 그냥 바바박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는 정도 선생님이면은 미국 가서 대학 교수들 가르칠 수 있다고. 예, 저희 고객분들 중에 초창기 때 치과 의사분들이 많으셨는데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냐면 바둑 다면기처럼 환자들을 쭉 눕혀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아,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실 손기술, 사실 리노공업의 그 손기술 얘기하고 사실은 전 조금 이어지는 얘기라고 하는데 네. 생각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저는 피부 미용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처럼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쨍쨍한 햇빛에 아.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고 나가가지고 햇볕을 쐬니까 이 죽은 깨도 많고. 네. 우리나라 보면 선크림도 바르고 그 아주머니들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마스크에 네, 선캡. 예, 선캡. 그 정도로 우리나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과도 그만큼 많고 그리고 수요가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의사가 되고 그 중에서도 피부과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공급자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아, 네. 그러면 여기에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나 기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잖아요. 잘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의사분들이 피드백 주는 거를 잘 탑재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기본이 탄탄한 기기들을 싸게 만드는데 그게 해외 나가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원더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싸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오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구로로 상징되는 그 제조업 기반 그리고 이런 높은 수요자들의 안목, 공급자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한참 성장 가도를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K 에스테틱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이 산업을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에 처음에는 2개 종목으로 저희가 이 산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짓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디스카운트 하는 시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회의론적 사고입니다. 어차피 이거 제조업이고 마진 남기기도 제조업체보다는 중간에 뭐 피부과라든지 치과라든지 거기서 더 많이 남겨버리고 또 임플란트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뭐 하이피 방식 어디는 RF 방식 이러면서 굉장히 많아져. 또 마케팅비도 꽤 써야 되고 피부과 상대로. 이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혜자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뭔가 지금 경쟁력을 잃는 것 아닐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런 회의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보세요? 임플란트도 그렇고 피부 미용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마진이 안 납니다. 마진은 해외에서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테스트 베드 같은 거고요. 이미 성숙한 시장이고.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서 돈을 버는데 문제는 아무나 나간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성비가 있든 뭐 대체 못할 기술이 있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다행히 세계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한국 시장 못지않게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또 사업가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 못하셔도 어떻게든 해외 나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하고 파세요. 네. 그리고 어디 트레이드 쇼 있으면 나가서 부스 차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브로셔 돌리고 그렇죠. 그런 의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기계, 한국에서 검증된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갖다 파시니까
판로들이 뚫리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뭐 내부의 경쟁이 분명 있지만 해외는 여전히 각자의 어떤 스타일대로 뭐 OEM을 하는 데도 있고요. 뭐 본인들이 판매망을 만들어서 개척하는 것도 약간 각양각색으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와중에도 이런 에스테틱 회사들 주가가 다 좋았던 많이 올랐죠. 거고요. 실적도 여지없이 다들 잘 나오고 있고 그게 피부면 기기뿐만 아니라 뭐 필러나 톡신이나 이런 것들도 뭐 심지어는 컨택트 렌즈부터 해서 다 사실 이런 그 영역들이 마치 과거에 우리가 화장품을 하루에 이제 10개 정도 바르는 민족으로서 위세를 떨쳤던 것처럼 지금은 그쪽 영역이 한참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화장품에서 K 에스테틱 전반적으로 넓어지는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K 뷰티, K 콘텐츠, K 팝 이런 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국가적인 이미지가 더 좋아진 그 영향도 같이 받는. 그러니까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그만큼 많이 봐주고 뭐 영화 순위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뭐 전혀 다르고 뭐 애니메이션들이 다 뭐 역대 뭐 개봉 흥행 1위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그게 주력 수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김이거든요. 김. 예. 우리나라만큼 김을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김이 맛있대요. 편장님이랑 저랑 평생 먹은 김, 그 도시락에 양반김부터 해서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막 온갖 김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김 스낵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이 이제 제일 맛있는 김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 김 사가고 일본 손님들 줄 때 김 선물 주고 이게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것들만 평생 몇 개만 찾아도 저는 국뽕도 채우고 예, 돈도 벌 수 있고 좀 편안하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가 발굴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전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네요. 요거 좀 해외에서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것도 왜 업체마다 해외 그 수출 비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내수업체 2000년대 초에 네. 내수업체들이 사실은 그 한국형 가치화 전략의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좀 뻔한 종목이었거든요. 네. 문제는 그 뻔한 종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쌌었다는 거였는데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20배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완전 이제 수출 네. 기업이죠, 오리온. 근데 지금은 확실히 저희가 그 수출을 중심에 많이 두고 예. 그러니까 제가 갱도를 파야 된다고 하는 게 옛날에 그냥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서 제조원 확인하고 오뚜기네 주식 사야지 하면 다 벌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의 차이, 시장이 작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회사들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 그 뭐 대표격이 저희한테는 FNF의 성공 사례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내수회사에서 지역 확장을 성공했던 회사로서 픽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국형이란 말을 붙인다면 이런 기업들 좀 찾아야 된다. 그게 한국에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 공식 중에 하나다. 맞네요. 예,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뭐 GDP 성장률이 이제 뭐 1%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은 훨씬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네, 최근에 없고. 각광받았던 뭐 2차 전지, K-팝, 심지어는 방산까지. 작년에 제가 가장 인식을 많이 바꾸게 된 게 방산업이었는데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런 것까지 해외에서 통하느냐. 통한다는 걸 보는 순간 사실은 이거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시장을 노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또 K자가 붙으면 요즘에는 또 이미지도 해외에서 다 좋고. 좀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긴 근데 합니다만. 저도 사업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예전에는 동양 사람들 가면 막 아는 척 하려고 서양 사람들 곤니찌와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대뜸 와서 안녕하세요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왠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너 한국에서 왔니? 나 누구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정도. 위상이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분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옛날이랑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도 좀 흥미롭게 볼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냥 면세점, 뭐 고궁 방문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문화 전파가 많이 됐잖아요. 네. 와서 즐기는 것들이 저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의 전통 카지노?
뭐 케이팝의 성지에 가보거나 그 아레나 뭐 이런 데 가서 예, 또 뭐 예. 일산에도 뭐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네, 뭐 하이브 그런 본사에 공연장. 가본다든지 뭐 그런 게 나타난다면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음. 하이브, SM, JYP, YG 4억만 투어하는 것도 네.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것들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해외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건 조금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었거든요. 그쵸. 예, 컨텐츠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뭐 3차 산업, 4차 산업 갈수록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하고 꼭 뭐 제조업의 나라긴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흥을 해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탑재를 하고 제대로 먹힌다면 정말 국부도 증진이 되고 또 그걸 발굴하면은 주식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지고 가서 그렇죠. 받는 대접도 달라지고 이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주의와 더불어서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산업들 여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K뷰티, K팝, 뭐 K컬처 다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K스탁, 코리아 익스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좀 그것도 회자가 됐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성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자하다 보면 이제 빠지게 되는 함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그 전에 이거 정의를 좀 내려야 될까? 이게 사실 쉽게 한두 마디로 정의가 내려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쭤볼게요. 한국형 가치 투자란 무엇일까? 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저는 가치 투자의 본질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다르지 않다. 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저도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많이 네. 제가 배우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분들 다 큰 성공을 한국에서 거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견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우리나라에는 좀 그만한 성공 케이스, 예를 들면 성공한 가치 투자 성공한 투자자 혹은 가치 투자 내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함을 입증한 종목의 숫자가 네. 미국보다 적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역사나 시장의 그렇죠. 역사 너무 예. 짧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이 있다. 네. 없는 게 아니다. 그거는 결국 저는 사례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사례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해서 붙였던 이름이 2002년도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었고 네. 이제 그걸 계승해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한국 기업들 위주로. 다만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학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내지는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선 제시를 했다고 하면 네. 여기 나오는 건 제가 20년 동안 했던 경험들, 경험한 종목들 바탕으로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풀었는데 한국형 사례를 많이 담는 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형에 들어갔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지 지식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그 외국 투자하는 친구한테도 네. 남양유업 너무 싸지 않느냐 20년 전에 네. 1등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긴 대주주가 안 된다. 20년 전에요? 예, 예. 오. 거기는 그때도 홍원식 회장이 유명했어요? 그럼요. 오. 네. 예. 악명 높은 걸로. 네, 그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도 제가 이제 몇 군데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남양유업, 태강산업 이런 데 절대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했던 데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더라고요. 대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르면 그쪽에 이제 금융위기의 초창기 때 한 네, 2008년 초쯤에 이미 모기지 회사, 은행 이런 데들이 미국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한번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IMF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야, IMF 때는 우리나라가 거덜나서 걔네들이 와서 뭐 은행주 사고 이랬는데 거꾸로 한번 해보자. 네, 네, 네. 그때 이제 세계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이 망하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거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CEO는 이러고 이 이사회의 특징은 이렇고 지금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대주주가 계속 팔고 있어.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야. 라는 걸 보면서 각자의 현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어떤 기업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그 기업을 오래 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기업을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래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생생할 수밖에는 없죠. 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지 지식. 약간 잠깐 뭐 말씀 중에 뭐 함정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많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막 뭐 스크리닝도 해보고 저 PER, 저 PBR 뭐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하면서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밸류 트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싸요. 엄청 싸. PBR, PER 이게 말이 돼? 덥석 사. 근데 거기에 그냥 함정에 갇혀버리죠. 네.
빠져나오질 못하고 네. 요 밸류 트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만약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까지도 좀. 또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저희가 무작정 들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물론 인내심의 길이는 더 길고요. 네. 더 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경영자를 봤다면 그 경영자가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산 다음 날부터 시작의 시각이 갑자기 바뀌길 바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고 사는 건 사실인데요. 네. 다만 시간을 저희도 당기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네, 기다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은 일단 도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변화가 있는 회사들이 주가 결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든 아니면 뭐 안 하던 뭐 배당을 갑자기 하든 묵혀놨던 자산을 팔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 시점에서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솔로 가수로 데뷔시키지 않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NCT 26명. 그러면 이제 한두 아이돌 정도는 뭔가에 의해서 재평가가 받을 수 있으면 그 시기는 이 그룹이 걔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뜬다? 아, 이건 또 현실적이지가 않고요. 그렇죠. 대신 뭐 전혀 가망성이 없는 애들로 그룹을 짠다? 아,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싹수가 이때 분산을 하는 거. 요게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변화 상황이 있는 걸 계속 체크를 해서 변화 사항이 있는 애들의 비중을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균등 비중이 아니고요. 확률적인 거죠,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게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랐을 때 좀 더 포트폴리오 기여가 높도록 이제 비중 올리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한 번 사놓고 끝이 아니고 네. 계속 관리를 하면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는 그 변화를 외부에서 만들어 나간다. 그게 대표적으로 행동주의인 거죠. 네, 네, 네. 미국이 80년대 행동주의를 겪으면서 시장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 주중심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잡힌 건데 우리나라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동주의와 가치 투자가 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를 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로서 어떤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적인 면이든 아니면 시장의 발전적인 면이든 행동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행동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정말 대형 자산운용사 CEO, CIO 분들한테 막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왜 저평가 가치주들을 잘 안 사세요? 안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그거는 행동주의가 따라야만 한다. 근데 그게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 2023년 대한민국 버전이 무수히 봐 오셨겠지만 과거에 했던 행동주의와 현재 또 그 반향이 좀 많이 뭔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1세대 행동주의가 시민단체,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이제 삼성전자 가서 한 주 가지고 주총장 네. 들어가서 막 종이 날리고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 1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회사의 어떤 부당한 그런 거래나 그때는 좀 더 뭐 지배구조라는 차원보다는 상속이나 이런 거 관련된 주주 이익을 침해한 것들 약간 편법을 막 지적을 그렇죠. 하려는. 그걸 시민단체에서 이제 네. 지적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당신 몇 주 갖고 있어 뭐 이런 그쵸. 이제 분위기였던 게 통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던 예. 결국에는 큰 성과를 못 내고 대신 이제 알렸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외국 펀드에 의한 행동주의가 있었습니다. 장하성 펀드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사실 라자드 운용에서 그렇죠. 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행동주의 할 만한 거 너무 많은 거. 요것만 고치면 좋을 텐데 너무 싸니까. 네. 그런데 그게 소버린도 그렇고 뭐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또 불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여론에서 굉장히 불리한 네. 입장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세대는 토종 펀드들이 그것도 이제 인디펜던트 하우스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네. 큰 금융사 계열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큰 계열사는 행동주의를 하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 윗선에서. 특히 이제 좀 살살 좀 대기업 고객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 행동주의 잘 바닥이 못하죠. 좁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얽혀 있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인맥도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독립계, 이거를 표방한 독립계들이 나타났다는 거, 토종 하우스들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좀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 내지는 미국의 사례,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이 전략들을 짜는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제도들,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혹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든지 감사 선임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뭐 비사이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모은다든지 그 의결권을 취합하는 앱입니다. 앱. 네. 그런 이제 플랫폼이나 제도들이 나오면서 더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행동주의의 발흥, 과정을 보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더 유효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VIP 자산운용도 알게 모르게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사례가 많나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수면 밑에서는. 행동주의는 제가 이제 대학생 투자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모 일간지에 사진이 난 적이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래요? 사진이 예. 오, 대표님한테서? 예, 주총장에서 오. 그 의장 이래서 네. 마이크를 쥐고 소리를 질렀던 예, 그런 경험도 너가 뒤에서 이렇게 막 이거 잡고 있고 막 이러진 않아요. 뭐 거기는 이제 그러진 않은 데여서 다행인데 그때 제 피가 되게 뜨거웠고요. 심지어는 뭐 조폭들이 나오는 주총장도 가서 옛날에 주총장에 그 이른바 깍두기 형님들 많았어요. 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강단 있는 변호사랑 같이 대동해가지고 갔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좀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이었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더 좋은 회사를 찾는데 시간을 쓰자. 그 정도로 좌절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행동주의의 변화 내지는 여건이 조성되는지는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 특히나 이제 서학개미들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거버넌스를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게 빨라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야 저기는 뭐 애플 이런 데가 자사주 소각을 40%씩이나 해서 소각시키고 뭐 이사회가 정말 주가를 못 올리면은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저에 넓어지는 거 보면서 저희도 다시 재개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 이 주총 시즌 즈음에 혹은 그냥 연중에 한 10통 이상 저희가 주주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좀 경영진 이사회에 보내거든요. 네. 대신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기보다는 좀 더 컨설팅형 그리고 좀 우호적으로 계속 제안을 하는 형태의 행동주의를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학습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이제 운용사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해서 뭐 표를 던지기도 하고 저희가 주도하진 않지만 저희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행동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몇몇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좀 사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아세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도가 많이 된 케이스고 그거 말고도 수면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세아가 사실은 대표적인 경우고 근데 사실 요쯤에서 드는 생각은 말이 잘 통하면 조용히 가는 거고 말이 잘 안 통하고 회사가 주주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그때 이제 막 수면 위로 들고 올라가는 약간 그런 단계입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인내심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왜 우리가 배당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말문이 턱 막 그런 적이 있었고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채원 의장님은 배당을 달라 그랬더니 자꾸 이러시면 배당 안 할 겁니다. 그나마 주던 배당도 안 할 겁니다. 안 한다. 협박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인내심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아세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한 이후로 뭐 자사주도 사고 심지어는 최근에 자사주 소각 발표도 나왔었거든요. 기보유분에 대한 소각도 나오고, 뭐 배당 정책도 발표하고, 그래도 좀 더 호응을 해주고 있어서, 뭐 속도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아가 그 시멘트랑 제지하는 그 그렇습니다. 지주회사죠. 그렇죠. 그럼 아세아가 소각할 게 많네요. 시멘트도 그 소각할 거 많고 제지할 때도 소각. 심지어는 이제는 옛날에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주세요가 저희 소박한 바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소각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수준까지 이제 주주들의 어떤 눈높이나 맞아요. 그 개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매입 공시가 나면 소각 단어 없어? 소각 단어 소각 아니면 인정 안 해. 어차피 나중에 나오면 또 저게 오버행이고 그렇죠. 시장에 또 풀릴 수 있어요. 증자가 되는 개념이라고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반응이 오는 걸로 봐서는 저는 당분간 한국장은 이 행동주의를 통해서 한국의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가 발전해 나가는 걸 보는 걸 좀 관전 포인트로 삼으셔도 맞습니다. 좋은 수익 발굴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그 1,400만 명이나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정부가 또 정치권도 정책을 만들 때
그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을 이제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님이 저희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계속 큰일 났습니다. 예. 뭐 경제 위기입니다. 뭐 이런 영상을 다들 많이 보고 계시구나.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만이라도 변화하는 게 그쵸,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예. 그리고 뭐 저는 주가도 그렇고 이런 운동도 그렇고 사실 이제 토마토 케첩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토마토 케첩이 이렇게 반 정도 있을 때 흔들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흔들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팍팍 나오잖아요. 네, 주가 상승도 뭐 이런 발전도 이게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보물 터지듯이 나오는 케첩 나오듯이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네. VIP 자산운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얼마 전에 그 공모펀드를 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모펀드 운영사였는데 공모펀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뭐 적립식이 됐든 소액이 됐든 네.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건데 사모에서 공모펀드까지 영역을 좀 확장하신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올해가 그 VIP 자산운용 창립 20주년이거든요. 와, 딱 축하드립니다. 20년이 됐는데 제가 뭐 창업 전에는 저를 위해서 일을 한 거죠. 저도 대학생 개인 투자자였으니까요. 네. 근데 2003년도부터는 기관 투자자로서 타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한 건데 그게 어찌 보면 투자 자문사 내지는 사모 운용사의 한계가 이미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자산을 늘려드리는 일을 했던 거였고 네. 다른 나라의 이제 국부를 늘려주는데 일조를 하고 뭐 이랬던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분들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늘 한켠에 좀 찜찜한 원래 이게 하나 찜찜한 거는 한국어 가르쳐 전략을 너무 개정을 안 하고 방치했는데 계속 책이 팔리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 알려드릴게요. 예. 2002년에 나온 그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 지금까지 팔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출판사가 출판사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예. 출판사가 지금도 열심히 책을 찍고 있습니다. 네.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가 절대 절판을 안 하죠. 이제 절판을 하고 싶은데 네. 계속 팔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제가 26살 때 쓴 건데 뭘 안다고 사실은 별 말씀을. 그래서 자꾸 과분하다 얘기 드리는 게 그냥 못 모르고 썼는데 아직까지 팔리는 게 좀 찜찜하고 개정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계속 손을 못 댄 게 찜찜하게 남아 있었고요. 그걸 이제 올해 해소를 한 거고 다른 하나는 개인 고객분들한테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 저희가 일임 최소 가입금이 뭐 5억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를 좋아해 주셔도 높네요. 높아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미안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저분들까지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공포는 무턱 워낙 높아가지고요. 좀 엄두를 좀 못 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회사가 좀 커지면서 요건을 충족하게 돼서 이제 공모 라이센스를 따게 됐고 저희의 목표는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젊은 시절이었고 근데 전 주식으로 이제 자산을 모았던 케이스였고요. 그걸 좀 맛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모두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상황이 과연 맞느냐. ETF 매매를 하고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그걸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송구한 사실이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건 저희 충분히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젊은 층의 자산 형성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노후 대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직장인에게서는 퇴직연금인데 너무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401k라는 확실한 성공 모델이 있었고 정말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들어낸 케이스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였고 그리고 워낙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랑 핏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치 투자 전략이랑. 그래서 공모펀드를 내야지만 적립식이든 퇴직연금이든 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를 런칭을 하게 된 겁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젊은 층도 많이 유입하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길게 투자도 하면서 노후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기자로서 주변에서 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는 어떤 중형 하우스에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덩치가 커지면서 중소형주를 더 담기도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뭔가 운용 스타일도 변하게 되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막 수익률도 조금 안 좋아 이랬던 사례를 몇몇 봐서 물론 이거 아주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그 편견이긴 합니다만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뭐 100% 공감하는데요. 운용업계가 신뢰를 잃었던 몇 가지 이유들 네, 저희가 네, 공모펀드 를 런칭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베이들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불만이 일단 불만에 앞서서 좀 두려우신 거는 손실 날까 봐 두려워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 공모펀드는 마이너스 10%까지를 저희가 떠안아 드리는 VIP 자산운용이 자기 자본으로 떠안아 드리는 그렇게 펀드를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거 완판됐죠. 예, 그가 저희가 이분들의 두려움이 뭔지를 그래도 이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네. 손실이 날까봐 두려우신 부분. 저희 뭐 길게 가면은, 사실 저희도 3년 단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어서 길게만 가시면 되는데 또 그걸 기획할 때는 너무 시장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작년이었으니까요. 일단 이걸 해소해드리자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불만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불합리함,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랑 두 번째는 수익률 좋다고 해서 맡겼더니 급속하게 자산이 커지면서 내가 가입한 이후부터 수익률이 안 나는 이 기현상,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이 안 나면은 수수료를 안 받는 펀드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 2호 펀드? 2호 펀드지 사실 메인 펀드? 그거는 이제 성과 보수만. 네. 성과 보수형 공모펀드인 거죠. 마이너스가 나면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익숙한 게 저희 이름의 대부분이 성과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으면은 저희가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마음이 편하고 마이너스 나는데 수수료 받아가는 거 저희도 사실은 마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익숙한 방식이라서 저희는 그걸 시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소프트 클로징을 할 겁니다. 더 이상 받지 않는 식으로. 혹시 그게 예정된 금액이 있나요? 예정된 금액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또 너무 커지면 안 된다. 네, 사이즈를 조절을 할 겁니다. 대신 퇴직연금과 적립식은 꾸준하게 불입을 하실 때 의미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계좌는 크기와 상관없이 작더라도 좀 많은 분들 만나서 많이 이런 계좌들은 장기적으로 좀 모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보다는 이런 계좌들을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적립식 계좌,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하면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체험하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2호 펀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면 4월 초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네. 이것도 저도 그게 저희한테는 이제 덜 퍼스트 1호 펀드는 사실 저희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드리는, 저희도 이제 공모펀드 시장에 데뷔합니다라는 소위 서비스 상품이었고요. 그래서 300원 한정판으로 해서 바로 완판이 됐던 거고, 4월 초에 나오는 메인 펀드는 계속 열어놓고 이제 퇴직연금과 적립식으로 계속 만날 텐데, 이거는 한정판으로 해서 닫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저희가 조절을 반드시 할 겁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그 대학생 시절부터 하셨고, 대학생 신분으로서 투자 자문사를 차렸었고, 그게 자산 운용사가 됐고, 지금 3조 원이 넘는 운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20년 넘게 시장에서 평판이 계속해서 체크가 된, 혹은 그게 또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투자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연령으로 봤을 때 버핏이나 먼 것처럼 가능합니까? 이게 롤모델의 영향을 확실히 받는 게, 네. 그 제 롤모델이 아직까지 현업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 돌아가실까봐 2014년에 버크셔 주총을 다녀왔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아직까지 현역에 계시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 현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긴 편입니다. 대신 뭐 못하는데 계속 뭐 노역으로 하는 그런 걸 바라진 않고요. 어떻게든 체력과 머리가 허락하는 대로 계속 루틴을 지키면서,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일이기도 하지만 취미이기도 해서 좀 덕업일치라서 좀 오래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잘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계속 하되 어떻게든 최대한 늘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뭐 공식적인 레코드로 한 1200%인데 그래도 은퇴할 때는 만 단위는 좀 그래도 봐야 그래도 증명하느라고 열심히 했네. 저희 회사의 존재 의미가 한국에서 가치 투자를 증명한다인데 네, 네. 그 정도 돼야 증명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꼭 달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50년은 더 하셔야겠네요. 좀
땡길 수는 없을까요? 45년? 네, 45년 정도면. 이게 복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 저희 가치 투자 펀드들도 계속 학생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순식간에 10,000%까지 가는 게 이게 복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뭐 1200번 이제 원금의 13배가 된 셈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2배가 되면 26배가 되고 이렇게 깨지지 않고 복리로 가게 되면은 도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그 좀 땡겨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최준철 김민국 대표 보면은 한국의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생각이 나서 저도 항상 그 바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머리가 다 희끗해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한 70, 80대에서도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편집장님과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거의 몸도 못 가나 배 이렇게 돼갖고 요즘은 무슨 종목 사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저기 막 골프 카트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가치 투자 참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래도 시작하신 분들, 이 방송 보고 그래도 시작하셨던 분들이 고맙다고 아직까지 막 편지를 주세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참 보람될 것 같아요. 그때 주린이들이 지금 50년째 하고 있다 막 이런 거. 근데 그때도 뭐, 또 테마주 쫓아다니시고 또 주식하면 안 되고 주식하면 패가망신 이러면은 정말 겁니다. 자괴감 올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네, 좀 변화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참 그 김민국 대표님도 좀 한번 저희가 모시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김민국 대표님한테는 전화를 따로 이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행동주의인 대부분 김명욱 대표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내놓은 건 제가 좀 하는데 여기 보면 행동주의 파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김명욱 대표가 다 썼거든요. 근데 저는 김민국 대표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때 회사 갔을 때도 안 계셨었나? 뭐 바쁘다 했는데 못 뵀었고, 그렇죠. 그래서 김민국 대표님이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 맞나 싶기도. 신비주의는 아닌데 너무 신비주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리트에서 한번 좀 모셔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주의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또 할 말 이제 많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이 책도 저도 아주 유익하게 봤고 많은 분들도 유익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준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